자,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속의 세계사 144페이지부터 이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덩어리가 되게 커요. 만약에 세계사 시간에 이걸 가르친다. 요게 2시간, 요게 1시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사니까 이 내용의 양을 세계사 과목에 비해서는 줄입니다. 근데 또 너무 줄이면은 이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심대로 최대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 일단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충돌이 있어요. 자, 제가 제국주의를 설명할 때 이 제국주의 열강,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서로 경쟁적으로 침략하면서 식민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19세기 후반쯤 되면은 더 이상 먹을 식민지가 없어요. 빈 땅이 없습니다. 이 제국주의 후발주자, 새롭게 식민지를 먹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들은 빈 땅이 없으니까 식민지를 얻지를 못해요. 얘들은 그러면은 선택지가 뭐가 있냐? 더 이상 식민지가 없으니까 기존의 식민지를 약탈해야겠다. 그래서 기존의 열강들이 가진 식민지를 어떻게든 비벼가면서 새롭게 식민지를 얻으려고 그들의 식민지를 뺏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제 서로 충돌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이해와 그들의 이권에 맞게 그들의 이제 계열에 맞게 동맹을 형성하면서 서로가 충돌을 해 나아갑니다. 이 동맹에는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있어요. 지도를 볼게요. 삼국동맹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세 개가 삼국동맹이고 이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에 뒤늦게 참여한 게 독일이에요. 뒤늦게 팽창을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프랑스의 식민지를 막 탐을 냅니다. 그러자 영국이 프랑스의 편을 들고 러시아가 함께하면서 이 삼국협상의 구도가 나타나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으로 유럽의 열강들이 나누어서 대립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면서 이 오스만 제국이 원래 발칸반도, 그리스 북쪽, 즉 뭐 세르비아라던가 그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면서 이 발칸반도의 여러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태가 조금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발칸반도예요. 여기는 정말 인종도 다양하고 인구의 그 구성도 다양하고 민족 다양하고 거기에 더해서 종교도 다양해요. 이슬람, 카톨릭 등등등 종교와 인종이 다른 이 여러 가지 국가들이 요 안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 안에서도 심지어 인종과 종교가 다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서 이 당시에 이 발칸반도의 민족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게르만족과 그리고 슬라브족.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주도하는 범게르만주의, 게르만족들이여 하나로 합치자 게르만인들 간의 연대를 중시한 범게르만주의가 있고 슬라브인의 연대를 주장한 러시아가 주도하는 범슬라브주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이 세르비아 쪽입니다. 이 세르비아가 당시에 오스만으로부터 세르비아가 당시에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에 이 세르비아는 내륙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안가로 진출을 한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알바니아를 세르비아가 차지해서 먹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안가로 나오니까 세르비아는 알바니아를 정말 원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끼어들어가지고 알바니아를 자기들의 보호국으로 삼으면서 이 세르비아의 그런 노력을 저지시켜 버립니다. 당연히 세르비아가 내부에서 불만이 많아요.
누구에 대한 불만? 오스트리아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이 세르비아계의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합니다. 키워드들 삼국동맹, 삼국협상.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살해당하자 오스트리아는 분노해가지고 세르비아한테 최고 통첩을 해요. 야, 니네 우리 요구 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바로 전쟁이다. 세르비아는 지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받아들이나 했는데 러시아, 슬라브계의 큰 형님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카바를 쳐주면서 세르비아가 우리 못해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으로 나뉘게 되는 당시의 유럽의 상황, 그리고 사라예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 이름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차 대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게요. 러시아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치네? 우리가 큰형님인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치? 러시아가 군대를 총동원하자 독일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참여를 하고 제1차, 제2차 영일동맹을 맺은 일본이 이제 독일의 식민지, 그 독일이 중국 내에 차지한 이권과 태평양 지역의 식민지를 노리고 일본이 끼어들고 중국이 끼어들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대전으로 이제 화르륵 올라갑니다. 이제 당시에 팀 라인업이 뭐냐? 일단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오스만 제국이 한 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랑 러시아랑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일본, 뜬금없이 이탈리아도 여기 낍니다. 이탈리아가 원래는 이탈리아가 원래 독일이랑 같이 삼국 동맹인데 여기에서 이탈리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간을 봅니다. 누가 잘 싸우나 가만히 간을 보다가 이제 뭔가 추세가 여기로 기울 것 같으니까 이탈리아가 초반에 이쪽으로 들어가요. 같은 동맹국이지만은 여기로 이탈리아가 붙어버립니다. 여튼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었고 주로 전장은 독일 중심입니다. 독일이 러시아랑 싸우는 동부전선, 독일이 프랑스랑 싸우는 서부전선. 처음에 독일의 플랜은 뭐냐? 동부에서 러시아를 잘 막고 서부전선에서 프랑스를 빠르게 조져버린 다음에 서부를 마무리 짓고 동부로 꼬라박자 라는 플랜인데 프랑스가 독일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하면서 여기가 완전 고착화돼요. 참호를 파고서 서로가 대치하는 지리지리한 이런 교착 상태가 서부전선에서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꾸 영국과 프랑스 쪽으로 미국이 물자를 팔아요.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은 중립을 선언하고 우리는 전쟁에 끼지 않을게 라고 했지만은 미국이 물자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요. 이 물자는 다 영국과 프랑스에게 가는 물자입니까? 누가 열받냐? 독일이 열받아요. 아니 저놈들은 중립이래 놓고 왜 자꾸 영국, 프랑스한테 물자를 파냐? 야 미국아, 너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가만히 있는다. 대서양 건너는 게 어느 배든 간에 민간이든 군용배든 뭐든 나발이든 간에 건너가는 거 있으면은 잠수함 갖다가 다 없애버릴 거야 라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개시합니다. 여기에서 이 미국의 배들이 막 침몰당하고 미국이 탄 영국 배, 막 루시타니아 이런 배가 침몰당하면서 미국 내에서 독일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뭐 추가적인 사건도 있긴 하지만은
이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결국 이런저런 영향 끝에 미국이 참전합니다. 동부는 어땠냐? 러시아가 이따 잠깐 나오겠지만은 러시아가 상당히 후진적인 국가입니다. 뭐 산업화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래저래 러시아는 후달리는 상황에서 독일과 무리하게 싸우다 보니까 독일이 오히려 러시아를 밀어붙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계속 패배하다가 러시아 내부에서 이따가 배울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고 이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부가 독일과 단독 강화를 하면서 동부전선이 끝이 납니다. 남은 거는 서부전선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모든 병력을 모아서 영혼의 한타, 마지막 가자, 서부전선. 서부전선의 모든 걸 모아서 영웅을 건 한타를 걸지만은 여기에서 최후 공세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군대가 들어오고 차례차례 오스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차례차례 항복하면서 남은 건 독일뿐이에요. 결국 1918년에 독일이 최후로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상당히 요약해서 했습니다. 1차 대전은 전개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전쟁 이후의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를 뒤덮은 거대한 전쟁이 끝이 났어요. 이 전쟁의 끝, 전쟁이 지난 상황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수습을 해야 될 필요가 느꼈고 이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전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전국들이 모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시하는데 요거는 한국 사람도 연관이 매우 깊으니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자기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짓게 하자. 당시에 식민지로 억압받던 국가의 민족들이 그들이 독립을 할지 말지를 그 민족에게 맡기자라는 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물론 이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 식민지만 해당이에요. 승전국의 식민지인 우리 한반도 조선인에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상황이니까 다시는 이런 거대한 전쟁이 없게 중재를 하거나 누군가를 말릴 그런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시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민족 자결주의예요. 이 전쟁을 사실 윌슨은 약간 너그럽게 야 우리가 전쟁을 하긴 했지만은 너무 패전국을 밀어붙이지 말자 라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사실 전쟁의 불길이 직접 타오른 지역이 아니에요. 전쟁의 피해는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입었고 유럽의 열강들 특히 프랑스는 그냥 놔줄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완전히 짓밟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즉 파리 강화 회의의 절대적인 대원칙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 놈의 새끼들을 확 밟아버리자 라는 느낌입니다. 가혹한 이제 개별적인 조약이 이어집니다. 독일과 맺은 조약이 유명하고 그래서 이 전후의 시스템을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이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맺는데 여기에서 독일은 그들이 가진 모든 해외 식민지를 반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도 해제합니다. 뭐 잠수함 같은 무장들을 해제하고 군비 감축시키고 더 나아가서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윌슨이 주장한 대로 국제기구가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국제연맹으로 나타나는데 이 국제연맹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국제연합, 유엔과는 다릅니다. 유엔이 아니에요. 이 국제연맹은 일단
만들자고 하는 사람이 미국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주장했는데 당시에 미국의 상원에서 공화당 세력들이 이 공화당에서 이 국제연맹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미국이 참여하지 못해요. 지가 만들자고 해놓고 지가 빠집니다. 뭐 홍철 없는 홍철팀 이런 느낌처럼 지가 해놓고 빠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독일, 멋대로 전쟁을 끝낸 소련은 초기에 가입이 되지 않고 국제연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사적인 강제력이 없어요. 누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을 때 너 하지마 라고 경고를 하고 계속하면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너 하지마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 건데? 라고 하면은 뭐라고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국제연맹이 뭐라고 하면은 나 니들 싫으니까 나 탈퇴 이런 식으로 탈퇴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탈퇴가 되게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히틀러나 일본, 이탈리아가 막 자유롭게 탈퇴를 해요. 어떠한 강제력이 없고 제재의 수단이 없다는 게 국제연맹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국제연합, 유엔은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유엔군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그 돼지가 쳐들어왔을 때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준 거고 이렇게 강제력이 있는 게 유엔이에요. 여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러시아 혁명을 봅시다. 페이지는 146쪽으로 갔습니다. 러시아는 상당히 후진적인 국가입니다. 당시에 서구 열강에 비한다면 말이죠. 산업혁명도 상당히 늦어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산업혁명이 발생합니다. 뒤늦게 노동자 계급이 생겨나고 사회주의가 전파되는데 아직 러시아의 내부 구조는 짜르라는 러시아의 황제가 전제적인 통치를 하는 상당히 봉건적인 국가예요. 귀족이 있고 노예가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물론 노예를 해방시키긴 하지만은 노예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좀 상당히 후진적인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기술도 좋지 않고 경제력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을 펼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러시아가 생각보다 너무 못 싸웁니다. 계속 패배하면서 나라의 분위기가 시원하게 말아먹습니다. 민생은 악화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막 전쟁 나가서 부상당한 사람들 오면서 나라의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돼요. 당시 사람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짜르님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막 생존권을 요구하고 정치의 개혁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를 펼치지만은 당시의 짜르 니콜라이 2세가 이 평화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합니다. 이게 피해 일요일 사건이에요.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러시아 각지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막 벌어지니까 짜르는 그제서야 알았어 개혁할게. 개혁을 약속하지만은 실제로는 딱히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상당히 뜨뜻미지근한 개혁을 실시를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가, 약간 좀 복잡한 시기가 10년간 지속되고 이제 러시아가 1차 대전에 전격적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너무 못 싸웁니다. 계속 독일한테 패배하자 안 되겠다. 이 전쟁의 계속은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전쟁을 멈출 것을 막 시위를 해요.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 민생도 완전히 파탄나고 나라 분위기가 영 아닙니다.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펼쳐가지고 이 결과 짜르 니콜라이 2세의 전제 정치를 밀어버리고 왕정을 타파하고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게 요게 3월 혁명입니다.
노동자들이 짜르를 밀어버린 다음에 소비에트를 결성한 상태에서 밀어버리고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요. 소비에트는 노동자와 병사가 연합한 그런 단체입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한 건 좋았는데 얘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당시에 러시아의 화두는 러시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쟁. 전쟁을 멈추고 민생을 개혁해야 됩니다. 경제 위기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당시의 당면 과제입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전쟁을 계속하고 개혁을 실시하지 않아요.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시의 혁명가 레닌이 급진파인 급진 세력인 볼셰비키를 주도해서 임시정부를 밀어버리고 새롭게 정부를 꾸립니다. 이 레닌은 독일과 단독 강화해서 전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에트적인 사회주의적인 경제개혁, 물론 자본주의적 성격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경제개혁인데 이거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여튼간에 레닌이 경제개혁을 했다는 것만 넘어갑시다. 여튼간에 레닌이 경제개혁을 해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즉 전쟁 문제, 개혁 문제 해결을 합니다. 즉 당시에 러시아의 니즈, 러시아가 필요한 거를 레닌이 다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의 사회주의 연합체인 코민테른을 형성합니다.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었고 그 중에 최고가 러시아의 코민테른인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 운동을 할 때 코민테른을 언급할 기회가 있어요. 이번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될 예정이니까 나중에 또 코민테른을 설명드릴게요. 아마 거기 146페이지 아래쪽에 코민테른과 한국의 독립운동이 살짝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레닌이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자, 여튼 그리고 이제 러시아 주변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여러 가지 소비에트들이 있었는데 이 러시아의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다 포함해서 연방을 형성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을 형성합니다. 이 러시아 혁명은 일단 러시아 혁명이 왜 발생했는가?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던가 전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민테른이라던가 소련 같은 키워드 놓치지 마시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동아시아로 갑시다.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배워야 되는데 참 애매합니다. 좀 건너뛰었어요, 교과서가.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여기는 특히 위쪽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일단 당시의 혁명파들이 순원 같은 이 순원 등 혁명파들이 신해 혁명을 통해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난징 지역에다가 중화민국을 건립을 합니다. 이 중화민국 사실 이게 청멸망은 얘들이 한 게 아닌데 위안스카이가 순원을 진압하러 와요. 얘랑 1대1 면담을 통해서 위안스카이야 네가 청을 멸망시키면은 우리가 너희를 중화민국의 총통으로 삼아줄게 라고 약속해서 위안스카이가 청을 멸망시키고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으로 취임을 했는데 얘가 독재자예요. 독재 정치를 일삼으면서 순원, 자기를 총통으로 앉힌 순원을 밀어버리고 지가 모든 걸 다 해먹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대전이 발생합니다.
일본이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산둥반도를 점령해요. 여담이지만은 맥주 중에 칭따오가 있어요. 칭따오 맥주. 요게 중국 거거든요. 근데 맛이 괜찮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맥주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독일이죠. 이 산둥반도에 칭따오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에 독일의 맥주 공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중국이 차지를 하면서 독일의 기술로 칭따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이었어요. 여튼 일본이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다음에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반도를 점령을 하고 이제 21개조 요구를 위안스카이한테 요구하는데 21개조 요구는 대략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반도의 이권을 일본한테 넘기는 그런 조약이에요. 21개조 요구. 위안스카이는 상식이 있으면은 이거를 반대를 해야 되는데 정권 유지에만 급급한 위안스카이는 일본이 자기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면서 쿨하게 21개 요구를 승낙합니다. 이 상황이 거기 교과서 서술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후에 뭔가 떡고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은 승전국이니까 일본이 차지해간 산둥반도를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뒤늦게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승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전국들, 영국과 프랑스, 이런 승전국들이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 21개 조구를 딱히 반대하지 않고 수락을 해버려요.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오사운동이 발생합니다. 이 오사운동을 통해서 당시에 일본을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을 해요. 나중에 이따 배웠지만 워싱턴 회의에서 모두 이런 게 반환됩니다. 이 오사운동의 이후에 이제 수넌이 만드는 중국 국민당, 지금 국민당은 대만에 있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이때 생겨납니다. 또 설명드려야 되는 게 군벌이 무슨 소리냐? 갑자기 튀어나오는 군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당시에 위안스카이가 있을 때 부하에 장군들이 있어요. 위안스카이 부하에 장군들이 있는데 얘들도 각각의 부대가 있고 군대가 있어요. 위안스카이가 죽거든요. 죽은 다음에 이 장군들이 야 우리 세력관 없네? 그럼 내가 부대가 있으니까 내가 까짓고 독자 세력화하자 라고 하면서 얘들이 하나하나의 독자적인 세력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를 군벌들이라고 해요. 위안스카이 사망 이후에 중국이 여러 군벌들로 쪼개진 분열기로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이거를 이 분열된 군벌로 나뉘어진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하나로 손을 합치는 게 1차 국공합작입니다. 국공합작은 알아두면 좋은 개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족 유일당을 할 때 국공합작에 대해서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 중국사와 일본사, 세계사를 괜히 배우는 게 아니고 요게 한국사와 계속 맞물리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 국공합작은 이 장제스가 나중에 공산당을 조패면서 결렬이 되고 결국 장제스는 최종적으로 베이징을 차지하고 있던 군벌을 밀어버리면서 이 중국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난징에 국민정부를 수립을 해요. 이 장제스라는 인물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 장제스가 우리의 독립운동을 많이 후원을 해줍니다. 제가 다시 또 언급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장제스는
이름만이라도 얼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파트에서 오사운동이 왜 발생하게 되었냐? 바로 산둥반도의 이권과 21개조 요구 때문이다. 이 오사운동 이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등장했고 국공합작을 했지만은 장제스가 통수를 후려 갈기고서 결국 중국을 다시 통일했다. 이런 느낌으로 흐름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걱정이 되는 거는 이번 파트를 상당히 요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까 계속 말했어요. 연합국으로 들어갑니다. 독일이 가지고 있던 중국 내 이권과 영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합국으로 참여를 해요. 즉 영국과 프랑스의 편을 듭니다. 자꾸 제가 연합국이라 써가지고 헷갈리는데 이 연합은 이거는 영국, 프랑스 편을 의미해요. 협상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연합국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일본이 전쟁에 참여한 다음에 이 산둥반도의 이권도 없고 유럽에서 쌈박질하는 국가들한테 영국과 프랑스들한테 자기들의 물자를 판매하면서 호황을 겪어요. 참전에서 호황을 겪지만은 이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불황으로 빠집니다. 이 전쟁이 끝나자 전쟁할 때 만들었던 물자가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노동자들이 내부에서 불황기 속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돼요. 이 1920년대는 사회주의가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예요. 우리도 1920년대에 사회주의자들이 민족 운동에 앞장섰고 중국에서도 공산당이 열심히 활동하고 일본 내에서도 사회주의가 점점 퍼져나갑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본은 치안유지법,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는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한국사,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치안유지법은 두 가지예요. 천황제도. 거기 147페이지로 있는데 천황제도, 사유재산. 이 두 가지를 부정하면은 깜빵에 보냅니다. 이게 치안유지법이에요. 당시에 이거는 우리 독립운동가뿐만 아니고 일본 내에서도 사회주의를 막기 위한 이런 법이 실시가 됩니다. 중요한 법이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연도도 아시면 좋아요. 이거 25년도, 20년대 국제연맹에서 일본은 위상이 확대되어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단 딱히 메리트는 없어요. 상임 이사국이라서 좋은 혜택이 없어요. 오히려 부담만 늘었지 혜택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위상이 확대되고 점점 계속 일본이 팽창하자 태평양 지역에서 누가 일본을 견제하냐? 미국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이런 열강들이 야 일본 요거 봐라 얘네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일본을 완전히 견제합니다. 일본이 가진 해군력을 팍 줄여버립니다. 일본이 보유하는 함정의 톤수와 숫자를 제한하고 여기에 더해서 산둥반도의 이권이 반환됩니다. 아까 봤던 오사운동이 결국 승리로 된 거죠. 이렇게 일본에서 열강들이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불만을 가질 것이고 이는 일본이 이 제국주의, 군국주의로 팽창으로 침략으로 이어지는 마탱이가 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치안유지법만 잘 알아도 중간 이상 가고요. 워싱턴 회의도 잘 알아두세요. 즉 워싱턴 회의가 왜 발생했냐? 팽창을 하니까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치안유지법 중요하다 했어요.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본격적인 한국사로 들어갑니다. 1910년대에 일제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악랄하게 통치했나, 그 식민 통치와 경제적인 수탈, 이런 것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